정필수는 강원도 평창의 산기슭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올해 75살 교직에서 퇴임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서울을 등지고 이곳으로 온 지는 3년째입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필수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둘러보고 상추와 깻잎,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죠. 작은 호미로 잡초를 뽑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이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오전 9시쯤이면 산책을 나섭니다. 집에서 300m 정도 올라가면 작은 등산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여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새벽엔 정말 신선히 사는 곳 같습니다. 필수는 이 풍경을 보며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지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시청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런 곳도 있구나 하며 감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끔 옛 제자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면 반가워하지만 통화가 끝나면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죠. 저녁엔 송말순, 백용팔, 김노식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합니다. 모두 70대로 나이는 비슷하지만 성격은 제각각이에요. 송말순은 이야기를 좋아해서 마을 소식을 전해주고 백용팔은 묵묵히 걷기만 하며 김노식은 농담을 자주 던져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필수야, 자식들은 언제 한번 올 거야? 송말순이 물어보면 필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갑니다. 바쁘겠지 뭐. 연락은 가끔 오는데. 사실 아들 태훈과는 거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퇴임 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때도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특히 저녁 8시 이후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면 문득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놓지 않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필수는 이런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인간관계의 피로감에 지쳤던 그에게 이곳은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필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먼 산책길을 택했습니다.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숲길로 들어서니 진달래와 개나리가 한창 피어 있었어요. 올해 꽃이 유난히 예쁘게 핀 것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길 중간쯤 지났을 때 길가 들꽃 덤불 아래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갈색빛 작은 생명체가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도롱뇽이었어요. 몸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작은 도롱뇽이 등산객이나 자전거에 밟혔는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필수는 무릎을 굽혀 자세히 살펴봤어요. 도롱뇽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몸 한쪽이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럽다며 외면했을 텐데 교직 생활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늘 강조해왔던 필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연고와 작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도롱뇽을 조심스럽게 수건 위에 올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아파도 참아야 해. 금방 나을 거야.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풀밭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고 물을 조금 뿌려줬어요. 이 모습을 본 송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필수야, 그런 징그러운 걸 왜 만져?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해?
하지만 필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생명은 모두 소중한 거 아닌가. 크든 작든 말이야. 그날 밤 필수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귀인을 살렸습니다. 복이 흐를 것입니다. 꿈속의 노인은 신선처럼 보였는데 표정이 매우 자애로웠어요. 귀인이라니 그냥 작은 도롱뇽인데 필수가 되묻자 노인은 미소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필수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놀랐어요. 참 이상한 꿈을 꿨네. 하지만 곧 잊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도롱뇽이 궁금해졌어요. 어제 그곳으로 가보니 도롱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 나아서 어딘가로 갔나 보네. 점심 먹고 난 후 마을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필수님 축하드립니다. 평창군 환경보호 캠페인 추첨에 당첨되셨어요. 상품은 1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기구 세트였습니다. 저는 응모한 적이 없는데요. 의아해하며 물어보니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명의로 일괄 응모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하네. 평생 복권도 안 사던 내가. 필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새로운 호미와 물뿌리개, 작은 전동 경운기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속말순도 신기해했습니다. 필수야, 요즘 운이 트이나 보네. 뭔가 좋은 일 했나? 그날 저녁 등산을 하며 백용팔이 말했어요. 필수 형, 어제 도롱뇽 살려준 거 하늘이 봤나 봐.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필수는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장소를 들렀습니다. 도롱뇽을 옮겨 놓았던 풀밭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잘 살고 있겠지. 필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롱뇽을 구한 지 사흘 후 필수의 일상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카페 사장인 이미영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르신, 텃밭에서 기르시는 채소들 좀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영은 서울에서 내려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인데 유기농 채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건강한 음식을 원하시거든요. 어르신 채소는 농약을 안 쓰시잖아요. 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취미로 기르던 것들인데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니요. 한 달에 상추 30포기, 깻잎 50장 정도면 될까요? 시세보다 20%더 드릴게요. 이미영의 제안에 필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한다고. 하지만 월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사진작가가 필수의 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어르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혹시 모델료도 드릴게요. 김진우라는 그 사진작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촬영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필수가 평소처럼 호미로 땅을 파고 물을 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김진우는 모델료로 30만 원을 줬어요. 필수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진짜 자연인, 힐링된다. 이런 삶이 진짜 행복 같은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필수의 텃밭을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필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특별하게 했다고 이런 일이. 하지만 속말수는 달리 생각했어요. 필수야, 내가 도롱뇽 살려준 게 정말 복이 된 것 같아. 요즘 좋은 일만 생기잖아. 마을 이장도 필수를 찾아왔습니다. 필수 씨, 요즘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덕분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로 주말이면 서울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사진을 찍곤 했어요. 물론 예의를 지켜서 멀리서만 찍었지만요. 한 달 만에 필수의 통장에는 평소보다 1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텃밭 납품비, 모델료, 그리고 농기구 당첨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필수는 자꾸만 도롱뇽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저녁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노식이 말했어요. 필수 형, 복권이라도 한번 사보지 그래. 요즘 운이 이렇게 좋은데. 하지만 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이 정도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얀 수염의 노인이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꿈에서 깬 필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오는 건가? 하지만 낮이 되자 그런 생각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미영이 가져온 이번 달 정산서를 보니 채소 판매량이 더 늘어났어요. 어르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양을 2배로 늘려주실 수 있을까요? 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텃밭을 더 넓혀야겠네.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기른 것들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기분이 나쁠 리 없었습니다. 복이 찾아온 지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필수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따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고개를 돌리니 10년 만에 보는 아들 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42살이 된 태윤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겨져 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태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필수는 급히 손을 닦고 아들을 맞았어요. 갑자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서요. 요즘 아버지가 유명해지셨다면서요? 인터넷에서 필수의 사진을 봤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으니 태윤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이혼했어요. 필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 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2달 전에요.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묻자 태윤은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무직이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필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건 기뻤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지내려고? 필수가 묻자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만요.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필수는 망설였어요. 10년간 연락도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함께 살자고 하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낫지. 태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필수는 태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태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수입이 좀 생기셨다면서요? 텃밭으로. 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많은 건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태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꽤 괜찮네요. 그날 밤 태윤은 예비방에서 잤습니다. 필수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태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휴대폰을 보며 계속 통화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 문제는 곧 해결될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필수가 누구와 통화하느냐고 묻자
태우는 취업 관련된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마을 친구들에게 아들이 왔다고 알렸더니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필수야, 좋겠다. 아들이 효자구나. 속말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백용팔은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거 보니 뭔가 사정이 있나 보네. 일주일이 지나자 태윤이 필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필수는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취업하면 갚을게요. 태윤이 말했지만 필수는 왠지 불안했어요. 태윤은 낮에는 주로 외출을 했습니다. 면접 보러 간다, 사람 만나러 간다며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가 스트레스라서요라고 말했지만 필수는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등산에서 돌아오니 태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곧 큰 돈이 생길 거야. 조금만 참아. 필수가 다가가자 태윤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와 통화했냐? 묻자 친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온 건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태윤의 행동도 이상했고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건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온 지 3주가 지나자 필수의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며 매일 외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면접복 사야 해서요. 3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이 벌써 4번째였어요. 지난주에는 교통비가 부족해서라며 20만 원을 달라고 했고 그 전주에는 이력서 인쇄 비용이라며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필수는 매번 주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태윤의 외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잦았어요. 면접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필수가 묻자 태윤은 요즘 채용 과정이 복잡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태윤이 또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 안에 해결할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필수가 누구냐고 묻자 태윤은 그냥 친구예요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을 친구들도 태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속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필수야, 요즘 태윤이가 어딜 다니는지 아나? 낮에 보면 읍내 카페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던데. 백용팔도 거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게임하는 것 같던데. 김노식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제 읍내 PC방에서 봤는데 돈 관련된 사이트를 보고 있더라고. 주식인지 뭔지. 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도박을?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아닐 거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태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태윤아, 정말 취업 준비하는 거 맞지? 태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필수는 태윤의 눈을 보며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필수는 우연히 태윤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비독촉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태윤이 급히 폰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윤아, 너 빚이 있는 거야? 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조금 있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얼마냐고 묻자 2천만 원 정도요라고 했습니다. 필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돈을 모으려고요. 태윤의 말에 필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를 이용하려고 온 거야? 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정말 갚을게요.
그 후로 필수는 태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빚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외출하는 것도 채권자들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자꾸 돈을 달라는 것도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이 또 돈을 요구했어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100만 원만. 이번에는 필수가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너는 거짓말만 했어. 태윤은 급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필수는 깨달았습니다. 태윤이 일반적인 빚이 아니라 불법 사채를 쓴 것 같다는 거요. 태윤아, 너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구나?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고 자신도 휘말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복이라더니 이게 무슨 복이야. 도롱뇽을 구한 이후 좋은 일들이 생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 문제는 더 복잡해졌어요. 새벽 3시쯤 태윤이 또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준비할게요. 필수는 이제 정말 두려워졌어요. 아들 때문에 자신의 평화로운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윤이 온 지 2달째 되는 목요일, 필수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농협에 텃밭 수입을 입금하러 갔다가 창구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르신, 이번 달에 대출 이자는 안 내세요? 무슨 대출 말입니까? 필수가 되묻자 직원은 당황했어요. 지난달에 2,500만 원 대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필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필수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었어요. 신분증과 도장, 토지 문서까지 다 제출하셨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자 필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고 집 뒤편 땅 문서도 맞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은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태윤만이 그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설마 태윤이? 하지만 자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태윤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면접 보러 간다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필수는 서랍을 확인해 봤어요.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토지 문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확신이 섰어요. 저녁 9시쯤 태윤이 돌아왔습니다. 필수는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태윤아, 농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태윤은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명의로 2,500만 원 대출받은 걸 말하는 거야. 필수의 말에 태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태윤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갚을 거예요. 제가 투자한 게 있거든요. 필수가 무슨 투자냐고 묻자 태윤은 머뭇거렸어요. 온라인 비트코인 투자요. 비트코인? 필수는 그런 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태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미 원금의 3배는 벌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대출도 갚고 남을 거예요. 하지만 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도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태윤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아버지한테 간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같은 협박성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태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아니라 인터넷 카지노였어요. 그리고 계속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필수는 태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태윤아, 정직하게 말해봐. 도박한 거지? 태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처음엔 정말 투자였는데 얼마나 잃었어? 필수의 질문에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필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3천만 원? 그럼 대출받은 돈도 다 날린 거야? 태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필수 씨죠? 아드님 빚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오늘 저녁까지 500만 원 가져오세요. 필수는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 안전을 위해서니까. 전화를 끊은 필수는 태윤을 노려봤어요. 이제 집까지 알아낸 거야? 태윤은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필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왜 위험해져야 해? 당장 나가. 필수가 소리치자 태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필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아들이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필수는 혼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태윤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친아들인데 괜찮으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지만 필수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가족이라고 봐줄 수는 없어요. 태윤을 고발한 지 3일 후 필수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정필수님. 도경석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사진작가인데 이 마을에 새로 이주했어요.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도경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들어오세요. 필수는 도경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경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사시니 부러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도경석의 눈빛이 너무 자세히 집안을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도경석은 이상하게 필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롱뇽을 구해주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선한 일을 하셨네요. 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마을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낯선 사람에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도경석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3월 15일 화요일이었죠? 숲길에서 말이에요. 도경석은 자주 필수를 찾아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서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다면서요? 정말 복이 터지신 것 같아요. 도경석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왠지 소름 끼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말순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필수야, 요즘 새로 온 그 사진작가 조심해.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봐. 백용팔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뭔가 수상해. 사진은 안 찍고 사람들 얘기만 들으려고 해. 김노식의 말이 더욱 심각했어요.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차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더라. 촛불이랑 향 같은 거. 사진작가 맞나? 필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도경석이 정말 사진작가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도경석이 또 찾아왔을 때 필수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경석 씨,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도경석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웃었어요. 사진작가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마을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수의 말에 도경석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 요즘은 컨셉 작업 중이라서요. 실제 촬영은 나중에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도경석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도경석이라는 이름의 사진작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색 과정에서 무속인 관련 기사들이 나왔어요. 전국을 떠도는 사이비 무속인들, 복채를 노리는 가짜 점술가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필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마당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도경석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손에는 향을 들고 있었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경석은 담장을 넘으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산책하다가 도경석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경석의 본명은 박동진이었고 전국을 떠돌며 사이비 무속 행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단속된 전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뭔 짓을 하려던 건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경석의 진술이었어요. 정필수 씨가 귀인을 구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 사람의 복을 흡수하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경찰관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필수는 섬뜩했어요. 복을 흡수한다고요? 필수가 묻자 도경석이 대답했어요. 선생님께서 도롱뇽을 구한 게 큰 덕을 쌓은 일이에요. 그런 덕을 제가 가져오려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필수는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필수는 하얀 수염 노인의 꿈이 떠올랐어요. 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복이 오면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따라온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날 밤 필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고 낯선 사람은 자신의 복을 노렸습니다. 복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건가? 문득 평범했던 예전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도경석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필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태윤의 사문서 위조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알려줬어요. 아드님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태윤은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진행해 주세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필수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만나면 마음만 아플 거예요. 태윤이 반성할 때까지는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필수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송말순이 말했어요. 필수야, 내가 옳은 일 한 거야. 부모가 자식 잘못을 덮어주면 더 큰 사고 날 뿐이야. 백용팔도 동조했어요. 법은 가족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아.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필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태윤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를 따라다니며 커서 선생님 될 거예요 라고 했던 순수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복권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농협 대출 2,500만 원은 필수가 책임져야 했어요. 다행히 집 뒤편 땅을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구나.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땅을 팔고 대출을 정리한 후 필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웅과 도경석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정했어요. 마을 아래쪽에 작은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깔끔하고 텃밭을 만들 공간도 충분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어. 필수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하면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어요. 필수야,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아. 속말순이 말했어요. 김노식은 농담을 던졌어요. 새 집에서도 우리랑 등산은 계속해야 해. 약속이야. 이사를 준비하면서 필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도롱뇽을 구한 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많았어요. 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우연의 연속인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후, 필수는 작은 텃밭을 다시 일궜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충분했어요. 카페 사장 이미영도 새 집까지 찾아와서 계속 납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필수는 새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길 한가운데서 작은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차에 치일 위험이 있어 보였어요. 필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국 도마뱀을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옮겨줬어요. 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명이 소중해서 하는 거지. 필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필수는 깨달았어요. 복이라는 건 남이 주는 게 아니지. 나 자신이 지켜야 하는 거지. 도롱뇽을 구한 후 생긴 복들도 결국 자신이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탐욕 부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복잡한 걱정도 없고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웠어요.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필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후 태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구치소에서 쓴 편지였는데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겠어요. 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 평화로웠어요.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친구들과의 등산도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좋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필수는 도롱뇽을 구했던 그 숲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들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고마워, 작은 친구야. 덕분에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 필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복을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